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이어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국정화 세부 추진 사항을 밝힙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황 총리가 직접 설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모레 국정화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이틀 앞당겼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김무성 대표 등의 이름으로 교육부에 국정화 찬성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긍정의 역사는 미약하게 기술하고 부정의 역사는 방대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 세대가 새정치민주연합도 시민 40만 명의 서명을 담은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예고라고 하는 법 취지에 맞춰서 국민 여론 수렴을 한다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는 이것을 당연히 반영시켜야 됩니다. 야당 의원들은 황우여 교육부총리 면담을 요구했지만 황 부총리가 자리를 비워 만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일주입니다. 지난달 28일 밤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차량이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술 냄새가 나는 조 전 수석이 직접 운전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고 자신은 사고 처리만 한 것일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대리기사가 와서 자기가 운전했다고 하는 것을 했고요. 경찰이 오해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수 좀 해달라 제가 부탁을 했죠. 하지만 조 전 수석은 지난 30일 다시 경찰에 나와 자신이 음주 사고를 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리기사도 조 전 수석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대리기사는 조 전 수석이 밤에 일하느라 힘들 텐데 주차는 내가 하겠다고 해 차를 길가에 세워줬는데 사고가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거짓말했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조 전 수석이 대리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조 전 수석을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리기사 역시 범인 도피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서울 성수동 한강변에서 1977년부터 시멘트를 생산해온 삼표 레미콘. 바로 옆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을 열어보니 비밀 배출구가 보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지역에 비가 내렸을 때 포착된 모습입니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나온 폐수가 뿌연 거품과 함께 흘러나옵니다. 관할구청의 추적 결과 배출구는 공장 안 폐수 저장고인 집수조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구멍 자체가 어떤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수로를 타고 역으로 추적을 해갖고 왔습니다. 삼표 레미콘 비밀통로에서 나온 폐수는 이곳 중랑천으로 연결된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삼표 레미콘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서요. 저희는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고요. 성동구민들은 공장이 내뿜는 미세먼지와 매연에 이어 폐수까지 더해지면 인근 서울숲과 한강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공장 이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일어나니까 공기가 좀 너무 탁하고 힘들어요. 숨쉬기가 아주 좀 불편합니다. 성동구는 삼표 레미콘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명동의 한 대형 의류 매장 앞입니다. 두툼한 점포로 무장한 채 진을 치고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 하나둘씩 텐트를 펴기 시작하자 명동 거리는 금세 텐트촌으로 바뀝니다. 이틀 뒤에 프랑스 고급 패션 브랜드 발망에서 디자인한 한정판 제품이 이 의류 매장에서 발매된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노숙을 피하지 않습니다. 안양에서 올라왔고요. 한 3일째 정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인생을 바쳤습니다, 여기에. 발망은 청바지나 티셔츠 한 장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브랜드. 한정판으로 10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는 데다가
팔리는 매장이 4곳밖에 안 돼 캠핑족까지 등장한 겁니다. I think confidenc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but also I think sexy and powerful. I think barman DNA is all about unique. 되팔 경우 2~3배까지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가격이 싼 데다 한정판이라는 희소가치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상공을 날아가던 비행기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며 추락합니다. 이슬람 국가 IS 이집트 지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 IS 점령지를 공습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입니다. 러시아와 이집트 당국은 IS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S가 고도 10km 상공을 나는 여객기를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졌을 리 없다는 겁니다. 또 추락 여객기에서 수거한 블랙박스에 열에 따른 손상이 없는 점으로 빌어 테러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객기의 잔해가 넓게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지상에 추락하면서 박살난 게 아니라 높은 상공에서 공중분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러시아 항공당국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Значит, рано говорить пока о каких-то конкретных выводах, но, безусловно, мы сейчас наблюдаем, что разрушение произошло в воздухе, и фрагменты разбросаны на большой площади. 러시아 당국은 일단 기체 결함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정확한 추락 원인은 블랙박스 분석 결과가 나와야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기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오늘 패널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백성문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생수나 껌 한 통을 살 때도 신용카드 결제하는 분들 많습니다. 소액 결제가 늘어나면서 영세, 중소상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늘 걱정거리인데요. 예. 정철진 평론가, 당장 여기 해결책을 마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였었죠. 이 정부 당국과 여당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카드 수수료의 인하 정책을 확정지었는데요. 내년 1월 말부터 이제부터 이 카드 수수료가 전격 인하가 됩니다. 어제 발표된 카드 수수료 인하의 핵심은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들, 그다음에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의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얼만큼 낮춰주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당초는 0.5%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0.7%포인트 인하라는 예상보다 큰 폭의 인하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연매출 2억 이하의 영세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말부터 카드 수수료가 0.8%로 낮아지고요. 2억에서 3억 원의 중소가맹점은 이제 0.1.5%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체크카드 역시도 0.5%포인트씩 인하를 해서 이 2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0.5%, 2억에서 3억 중소가맹점은 1%로 수수료율이 전환되게 됩니다. 네, 가맹점들은 반기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반발이 거셉니다. 내년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라면서 정치권 겨냥하고 있는데 순이익이 30%까지 줄어든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카드 업계의 고민은 이해할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 카드 수수료가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하면 분명히 수익성에 타격을 입게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이 수수료를 낮춘 명분이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충분히 여력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명분을 댔지만 당장 내년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다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이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 내려진 수수료를 또 올려줄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게 또 틀린 말이기도 한 게 우리 과거 2012년의 경험을 좀 들이켜보면은 카드 수수료율을 낮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쓰게 될 경우에는 이 수입은 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에도 잠깐 정도 이 카드 수수료 수입이 멈춘 상태가 있었지만은 최근처럼 1,000원 내도, 1,500원 내도 카드를 긁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카드 수수료 수입은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 카드사들이 내는 볼멘 소리가
틀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드사들이 수수료의 빈자리를 어떤 식으로 채우려고 할지가 걱정인데 카드 혜택 줄이거나 연회비 올리지 않을까요? 아마도 2012년 당시에도 한번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었거든요. 그때 경험에 비춰보면은 곧 있으면은 카드사들이 기존에 제공했던 뭐 포인트 제도라든가 이런저런 할부 혜택이라든가 놀이공원 혜택이라든가 이런 소비자들, 카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축소한다. 이런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카드사들은 이 자체의 손실들을 전환하지 않을까.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여권에서는 당장 카드사들이 이런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경우 네. 과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시장 개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엄포를 놓고 있지만 그것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네. 이 카드사들의 또 다른 규제나 이런 운행상의 문제를 손볼 것이다. 이런 식이고요. 아마도 카드사들이 결정하는 뭐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글쎄요. 정부가 개입하기는 분명히 힘든 대목이 있습니다. 네,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책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예. 예, 바쁜 일상 속에 뭐 식사 그럴 때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사 대용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오늘 다양해지고 있는 식사 대용식의 종류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1조 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식사 대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쁜 일정에 쫓겨 아침 시간에 식사하기도 어려운 현대인들 때문에 요즘은 기발하고 간편한 대용식으로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국내 아침 식사 대용식 시장은 최근 5년간 11% 성장했으며 현재 시장 규모는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먼저 씹는 것도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맛있는 대용식이 요즘 인기입니다. 간편하게 밀숫가루부터 요즘 인기 있는 렌틸콩이나 퀴노아, 귀리, 호두, 크랜베리 등을 물이나 우유에 사서 먹는 건데요. 커피 믹스 한 봉지보다 조금 큰 한 끼분이 대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양이 적다거나 끼니마다 이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곡물을 믹서기에 갈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1,500원 정도 하는 생으로 먹는 두부 제품도 요즘 인기라고 하고요. 커피 전문점에서도 토스트부터 리조또까지 2,000원에서 4,000원대에 다양한 아침 메뉴를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아침 식사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산 폭력 조직 칠성파의 핵심 인물이 결혼을 하는데 네. 하객의 절반이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조폭이 경찰서에 청첩장이라도 돌린 걸까요? 김태현 변호사가 칠성파의 결혼식장 현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영화 친구 시청자 여러분 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영화 친구의 모델이 됐던 전국 고조직 칠성파의 두목급 간부가 어제 오후 서울 잠실 쪽에 있는 모 호텔에서 결혼식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물반 고기반도 아니고 하객반 경찰의 반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결혼식이 벌어진 장소는 어제 저녁 서울 송파구에 있는 특급 호텔입니다. 칠성파의 부두목 권모 씨 56세인데요. 어제 결혼을 했죠. 근데 이 결혼식 굉장히 호화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1인당 10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했고 사회와 축가는 90년대 유명 가수 겸 탤런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축가, 한 사람은 사회를 봤습니다. 거기에 이 권모 씨 전국고 조직인 칠성파의 부두목까지 지냈고 부산을 떠나서 오래전 서울의 상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맥이 두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조직폭력배의 두목급들이 대거 상경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많은 조직폭력배들이 결혼식에 모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혹시 이 조직폭력배들 간에 무슨 다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끝에 하객 수와 동일한 250명의 경찰들이 잠복을 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제 결혼식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저 중에 반은 조직폭력배, 반은 형사일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다고 합니다. 간혹
이 조직폭력배들의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어떤 소식들이 언론에 지금 전파를 탑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연예인이 참석했다, 화환은 누가 보냈다, 국회의원 화환도 있었다, 형사들이 많이 출동했다. 항상 이런 것들이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조직폭력배,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긴 한데 여전히 시청자들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결혼식 잘 끝냈으니 앞으로 조직폭력배 활동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하객이 250명이었는데 경찰 배치 인력이 230명이었다고 합니다. 칠성파 도대체 어떤 조직입니까? 영화 친구에 나왔던 그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은데요. 이 전국구도 이 전국적으로 펼쳐진 일단은 시작은 부산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조직인데요. 현재는 전국구를 통해서 좀 부산의 지역색은 많이 탈피한 그런 모습인데 두목은 이강한 씨고 이번에는 이제 그 오른팔에 이 금모 씨가 결혼을 하게 되는. 근데 신랑 나이가 50대입니다. 네, 내용이었습니다. 네. 두목 이강환 씨는 2010년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세가 많이 위축됐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강환 씨 구속되고 그 이후에 최근에는 칠성파가 사실상 와해됐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그 2009년에 청담 사거리 칼부림 대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칠성파 핵심 부두목이 얼마 전에 또 검거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남의 고깃집에 관련돼 있는 분도 얼마 전에 검거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칠성파 와해됐다고 하는데 칠성파라는 조직 자체가 워낙 거대한 조직이기도 했고 부산에 기반을 뒀지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프랜차이즈화해서 전국구 조직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도 부산이 아니라 서울에서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옛날처럼 이제 우리 어디 출신이야 이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이 모이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거에 사실 요즘에 조직폭력배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혼식도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재밌었던 게 이제 경찰 분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7, 8년 전에 실제로 칠성파의 이제 후계자로 지명됐던 공모 씨가 위 내시경 때문에 사망을 해서 부산 그 동아대병원 장례식장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이제 이른바 깍두기 조폭들이 다 몰렸는데 그 맞은편 장례식장에 부산지검 강력부장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 그게 부산지검에 화제가 된 게 한쪽은 이제 그 조직폭력배가 죽었기 때문에 전국에 이제 조폭이 다 모이고 한쪽은 그걸 이제 수사해야 되는 강력부장의 모친상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마주 보면서 검찰 식구들 그다음에 조폭 식구들이 마주보고 있는 진기한 장면이 연출된 적도 있습니다. 실제 칠성파는 또 영화 친구의 실제 모델이고 또 친구를 만든 감독 곽경택 감독을 협박을 했다고 하죠. 실제 모델을 영화에 사용했으니까 맞습니다. 돈을 달라.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2001년이었었나요? 영화 친구가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곽경택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시나리오가 소위 말하는 지금 칠성파의 걸 배경으로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것을 알고 아마도 저기 나온 것처럼 흥행 수입을 좀 나눠라. 이러면서 끊임없이 협박을 했던 그때 나왔던 그 뉴스의 조직이 지금 이 또 뉴스에 오른 칠성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부터 이 조폭들이 경조사할 때는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는 기회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경찰이 밖에서 지키고 있을 정도였지만 굳이 뭔가 이렇게 수단을 동원하지 않은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건가? 조직이 다 모이는데. 그러니까 조직이 모여도 범죄를 하는 게 아니면 경찰이 그걸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 조폭 간에 또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경찰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하객 숫자에 가까운 경찰이 왔던 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 그러니까 이게 칠성파에 관련된 행사지만 사실상 전국 각지의 조직들이 전부 올라와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왔다 간 사람까지 하면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 때문에 혹시나 하고 경찰이 왔던 건데 과거하고 확실히 조폭 문화는 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머리 숫자 싸움, 한판 붙어서 이기면 저쪽 세를 우리가 흡수하는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점조직화돼 있고 굉장히 또 범행 대상도 요즘에 좀 그 뉴스를 많이 장식하고 있는 해외 마카오나 이런 데 도박 관련도 다 칠성파가 주가 조작이나 프로야구 선수들 문제가 됐던 건 정키빵 그런 것도 이제 조폭들이 보통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처럼 단순히 세를 불려서 유흥가에서 돈을 갈취하는 수단을 넘어서서 이제는 굉장히 지능 범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하객들이 모여서 있는 경우에서 싸움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과거와 달리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 경찰은 어제 검거를 하려고 몇몇 검거 대상자를 검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검거 대상자들은 축의금만 전달하고 현장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로들도 참석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을 좀 노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무려 230명이나 출동을 했었는데
우리가 일반인이 그러듯 일반인도 축의금만 보내고 뭐 그냥 안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역시도 축의금만 보내고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더라. 이런 후문이 전해졌습니다. 그 뒷얘기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김태현 변호사 브리핑했지만 유명 연예인이 축가랑 뭐 사회를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실명 또 공개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문제가 될 가능성 과거 같으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게 과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예. 어쨌든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 사회를 보고 결혼식에 축가를 부른 건데 다만 이게 조직폭력배 일정한 뭐 지위가 되는 사람의 결혼식이었다는 것뿐이거든요. 예. 그걸 꼭 그렇게 봐야 될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조폭이 그 세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 결혼식은 그거와 달리 그냥 정말 자기들만의 그런 잔치인 경우가 많아서 그걸 굳이 비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에 서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동안 입고 있었던 옷이 중국풍이라면 지금 완전히 이제 우리 네. 옷으로 갈아입은 건데요. 어떤 옷으로 갈아입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전후 비교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순신, 왼쪽이, 네. 예, 충무공 이순신의 동상 앞모습이 보이는데요. 왼쪽이 이전, 사진이요? 그리고 네. 오른쪽이 변경 바뀐 후입니다. 다음이고요. 네. 왼쪽의 변경전은 중국식의 어떤 갑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었죠. 갑옷의 차이가 뭐죠? 네, 일단은 저기 왼쪽 게 1973년에 제작됐던 네.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였는데 갑옷을 좀 보면은요 3단계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네. 어깨, 몸통, 그다음에 하의. 저게 전형적인 중국 갑옷이거든요. 게다가 저기 칼을 들고 있는 저 모습이 저 칼은 또 일본도를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칼날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들고 있는 저런 지나치게 모습이어서 길고요. 예, 지나치게 길고. 그다음 투구 모습도 역시도 중국풍이어서 모습 얼굴만 이순신 장군이지 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새롭게 동상된 것은 역시 이제 쌍용검 우리나라 칼을 들었고요. 이 칼날이 뒤로 가게 해서 들었고 그다음에 투구라 이런 갑옷들이 일체형으로 바꾸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달라진 이순신 장군 동상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진작 바뀌었어야죠. 네. 왜냐하면 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는 이순신 장군인데 아이템은 이순신 장군 게 아니었다. 이제 원래 제대로 맞춰주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순신 장군 저 동상에 일본도를 든 이순신 장군과 뭐 중국 옷을 입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의 그 위상을 생각하면. 그리고 저게 또 있는 곳이 중앙청에 있다 국회에 있었던 거니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옷과 칼을 들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기 때문에 사실 2013년부터 저걸 준비를 해가지고 바꾼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을 원래대로 잘 되돌린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 분들도 국회를 좀 잘 좀 되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시에 1970년대는 제대로 고증을 안 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만든 사람이 비슷한 모습이 지금 각 곳곳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초에 만든 사람에 네. 대해서 뭐 루머이기도 하지만 뭐 그 사람이 친일파여가지고 저랬다더라 그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저걸 복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그 저 조각가 역시도 중국 자료, 일본 자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추론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자막이 나오는데 잡는 모습도 칼 잡는 네. 손가락 모습도 지금 바꾼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 처음에 2년 전에 저기 문제가 돼서 국회 안에서 이제 논의가 심각하게 됐었죠. 그리고 저기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동상인데 네. 어떻게 중국식 옷에 일본도를 차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네. 이제 국회의원들 또 대한민국 국회의 자존심이다 이러면서 국회 차원,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추진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이순신 장군 동상은 사실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데 특히 우리가 항상 출구면 하면서 네. 보는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은 어떻습니까? 맞는 겁니까? 비슷한 논란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이번에 새로 고증된 거 보면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띠도 이렇게 두르고 있어가지고 두루마기식이죠. 예, 두루마기식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실은 이번에 고증된 나온 것이 맞다면은 한번 우리 시청에 있는 것과도 비교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네요.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예, 있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전국에 퍼져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네. 좋지 않은데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건 다 앞서 말한 것처럼 네. 중국과 일본의 뭐 일종의 짬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실은 이번에 완벽하게 고증이 됐다면 이것으로 하나씩 뭐 비용이 얼마나 됐든 교체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역사 네. 교과서 국정전환 확정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금 이틀 앞당긴 건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국정화 논란을 빨리 잠재우겠다는 뜻은 알겠지만 너무 서둘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일각에서는 뭐 드는데요. 그런 비판이 있는 게 이제 야권에서 이제 반대 성명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해야 되는 시간도 없이 좀 서두르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위를 떠난 활과 같은 것이죠. 대통령 의지도 강력하고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 의지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2, 3일씩 끌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냥 그대로 이제 마이웨이 하겠다라는데 문제는 야당인데 야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고 지금 로텐도에서 모처럼 농성도 했고 국회 보이콧을 했는데 확정고시가 난 이후에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과연 뭔가의 문제. 그러니까 야당의 고민이 새누리당이나 지금 박근혜 정부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고 더 이상 이제 루비콘강을 이제 건너가는 모양새인데 야당의 정치적 옵션이 뭔가 아마 문재인 대표나 야당 지도부의 고민이 굉장히 좀 깊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예상국회고 과연 어떤 형태로 정치적인 어떤 출구를 모색할지가 좀 관심입니다. 근데 국회 파행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좀 여론식 반발씩 나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정청이 총력적인 여론전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사를 높여가면서 강조하시고 더군다나 지금 이후에 우리가 좀 이야기해봐야 되겠지만 예비비를 집행해서 3주간 22억을 갖다 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점점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추진해서만 되는 문제인지 이제 실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 잘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YS 정부 말기에 있었던 노동법 날치기처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여론들이 대통령과 당정청이 그렇게 여론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다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좀 더 신중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것을 확정고시를 땡겨서 하는 지점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많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야권에서 지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이걸 총선에서 이 문제를 걸고 총선을 했을 때 야당이 과연 이길 자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야당의 발의문 모았을 때 노동법 파문처럼 정권이 거의 무너지는 사태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정화라는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하더라도 현행 교과서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대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많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국정화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지지로 연결이 잘 안 되는 이 지점이 아마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장애 투쟁을 한다든지 국민 여론을 등에 있고 압박을 했을 때 그러면 새누리당이 뭘 얻겠느냐?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제 강훈식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여권이 밀린다면 야권이 승리하겠지만 새누리당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이 맞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역으로 만약에 새누리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이 주제만을 놓고 국민 심판을 받겠다라고 던졌을 때 야권이 이걸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권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숙제다 이게. 이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밀고 갔을 때 첫째, 현실적으로 국정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두 번째, 이 여론이 반드시 우리한테 유리한가. 최근에 예를 들어 지방선거 물론 작은 미니선거였지만 거기 결과를 보더라도 이 여론이 높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선거 결과에 투영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가. 그런 어떤 딜레마가 야권 내부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짧게만 우리가 이 문제로 토론할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제가 지적하는 지점은 내년 총선이 아니라 이 자체의 사실 문제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 이걸 선거에 쓸 것인지 아닐 건지는 야권 자체가 판단할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자체를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정권의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게요. 물론 그 지점도 일리가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통합진보당 해산 초기 이 헌재에 맡기는 게 맞느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활동의 문제를 법의 문제로 옮기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지금보다 훨씬 임팩트가 큰 문제였는데 지나고 나야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옳았다라고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도 역시 국가가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교과서 문제를. 그러니까 국정 문제가 국가가 지나치게 교과서에 개입하는 게 옳으냐의 문제는 그럼 검정은 개입하는 게 아닙니까? 검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물론 새누리당이 최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지금 논란 자체가 과연 이게 야당의 지지 내지 어떤 박근혜 정부의 어떤 치명상으로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파장이 어디로 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확정고시 강행 방침에 맞서서 항의 농성에 어젯밤부터 돌입을 했습니다. 현장 상황 한번 보시죠. 친일미와 독재 옹호 국정교과서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내일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정교과서 포기 선언을 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예. 새정치연합의 국회 농성.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했던 8월 이후,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여권은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를 빌미로 국회 농성까지 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야당이야말로 민생 외면 정당이 과연 되려는 것입니까? 네, 오늘 야권은 본회의도 보이콧을 하고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여권에선 지금 국회 본회의까지 국정화 블랙홀을 만들 것이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고시 자체를 놓고서는 지금 야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은 야권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2+2 회담까지 하자 해놓고 이제 다 이제 무산이 됐고, 뭐 예결 특위도 지금 그 예비비 문제 가지고 사흘째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야권이 뭐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됐는데, 이후의 출구가 과연 뭐냐. 이후의 출구가 사실상 이렇게 될 경우 네. 올 연말까지 완전히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심각한 게, 이 선진화법 때문에 그냥 예산을 네. 그냥 손을 놨을 경우에 정부한 대로 가는데, 이건 진짜 직무유기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우선순위를 어디든지 복지 문제, 지금 야당이 강조하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 예산 문제를 감시 감독해야 되는 그것이 국회의 핵심 임무인데, 사실은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까지 계속 드라이브를 강원식 교수가 얘기했듯이 밀고 갔을 때 과연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여론이 지금 뭐 그 국정화에 대해 찬성 반대보다는 이 논란에 대한 피로감도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고민이 좀 깊을 수밖에 없다. 일단 저렇게 하는데 이후의 수순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뭐 어쨌든 민주주의가 다수가 선택한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들에 협조하고 맞춰 나가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를 얻은 야당 측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또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단기간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는 문제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명약관하게 보이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으로 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는 것, 이거 정부가 알아야 됩니다. 네, 예결위는 어제까지 나흘째 파행을 겪었는데 야권에서 요구하는 거는 예비비 44억 원 가운데 22억이 지금 광고비로 집행이 됐다.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44억 원 가운데 절반인 22억. 2주 만에 광고비로 쏟아부은 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들거든요. 뭐 그렇죠. 그렇게 제기할 수 있죠. 예비비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 내재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 제기가 온당한 측면도 없지 않다라고 봐지는 것이고, 굳이 뭐 그 예산 공개, 물론 예비비를 뭐 국회에 보고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게, 나무 말고 숲을 봐야 되는 게, 예결특위 내년에 약 400조 정도의 예산을 봐야 됩니다. 네, 내년도 나라 예산. 전체 살림을 봐야 되는데 40억 지금 예비비 문제 갖고 사흘째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야당이 충분히 주장하고 뭐 온당한 측면이 있다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이 40억을 그 빌미로 400조 예산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은 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하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야당이 숫자가 작지만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면 됩니다. 그건 이제 반대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원칙의 문제죠. 일단은 어쨌든 4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400조가 됐든 간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진행된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400조를 예산을 심의하지 않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왜 당당하게 정부가 역사교과서 문제 국정하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집행했다는 내역을 공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게 예비비입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써야 될 예비비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홍보비에 쓰고 있으면서 연일 방송에 최근 2주간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는 광고비로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지적하지 않고 400억을 대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400억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야당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문제부터 짚고 또 그런 것들도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이지 400조를 하지 않고 이거 44억만 하는 건 아니죠. 어제 당장 지금 야당 의원들이 예결위 보이콧을 했지 않습니까? 네. 10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예비비 49가 더 심각한 게 KFX 사업 문제, 600 몇십억 정부에서 예산을 주는 문제를 엉뚱하게도 국방에서 유승민, 정두환 의원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예비비 49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거든요. 4대 기술이 국산화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따져보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붙여서 얘기를 어떻게 넘겼습니다.
정밀에 따져보고. 그럼 이 문제 어제 뭐 강훈식 교수님 말대로 안 본다는 게 아니고 400조 안 봤죠. 10시에 예비비문제 네. 사흘째 지금 40억 내역 내놔라 하면서 예결위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야당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아니냐. 40억 문제 따지고 40억 그다음에 내주면 되죠. 네, 40억 보여주면 따지고 되지. 그걸 안 400억 보여주시면 문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결위 보이콧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게 역풍이 오는 것이죠, 사실. 알겠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논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지율 지금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10월 마지막 주차 지지율, 주요 대선 주자의 지지율 추이인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지지율이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 22.5%까지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계속 오르고 3주 연속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과서 국정화 문제 갈등도 그렇고 김덕 개인적으로도 뭐 마약 사위 문제도 있었고 천남의 총선 출마, 가족사 관련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 떨어지는 와중에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만 오른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나는 일단 대안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무성 대표 이외에 과연 누가 있느냐 이럴 때 여권 지지층에서 사실 바로 나오는 분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 반기문 카드를 띄우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먼 이야기거든요. 현실적으로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대안부재라는 지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실제로 구체적인 지지율 상승의 요인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들이 많이 좀 옮겨온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즉 바꿔 말하면 김무성 대표가 그전까지 약간 중도적인 이미지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집토끼에서 좀 지지 강세를 못 보이고 있다가 최근 박근혜 대표 약간 지킴이 약간 이런 이미지를 좀 생기면서 박근혜 대표 지지층 전통적인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에서 전통 보수층이 지지하기 김무성 대표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지점들을 좀 분석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정화 교과서 논란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 지점도 좀 실제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최초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도 했기 때문에 이 아젠다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일관되게 좀 가지고 있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하면서 또 최근에 청와대와의 회동 또 그 이후로 좀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요즘에 밀월 관계가 좀 이어지면서 그런 전통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이 옮겨온 그런 지점들은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좀 컸다라고 보는 것이 뭐 강훈식 교수 말대로 일단 보수지지층의 결집도가 좀 강해졌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좀 높게 평가하는 보수지지층에서 높게 평가한다는 대목은 뭔가 하면 단순히 대통령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국정교과서에 총대를 맨 모습이 아니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이제 어떤 철학, 가치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철학을 구현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권 여당의 2인자가 자기 존재감을 보일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대통령한테 가릴 수밖에 없는데 국정교과서 문제는 뭐 김무성 대표의 자기 철학, 자기 가치의 문제고 그 가치를 표현했다는 측면에서 보수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모양이 있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 지지층이 싫어하는 것은 분열입니다. 사실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갈등을 빚을 때 당대표에 대한 지지가 철회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두 가지 부분이 좀 시너지를 가지면서 이 지지도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지율 상승세와 더불어 김 대표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여의도에서 연희동으로 이사 간다는 지금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간지 보고 제가 알았는데 뭐 이사 가는 거야 본인 자유인데 대권 때문에 이사를 간다. 물론 강남에 뭐 MB 대통령도 강남에 원래 집이 있었는데 뭐 강북으로 왔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강북에 살아야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연희동으로 가려고 가는지 안 여의도 가는지 있다가 강남으로 가면 문제가 뭐 얘기가 안 될 텐데 하필 연희동이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희동이 또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 또 워낙 정치인들이 어떤 땅의 기운이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땅 기운 예민하지 잘못 봐가지고 않습니까? 우리가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풍수를 제대로 보면 되는데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가요동 쪽으로 옮겼다가 안 됐죠. 그러니까 꼭 뭐 이사 간다고 되고 이사 안 간다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은 그냥 재미삼아인데 민심이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뭐 연희동 어디로 가실지는 모르겠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된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파트 오래 살다 보니까 남자들이 주택에 대한 로망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다는 거 있는데. 근데 지금 김무성 대표는 너무 오래 살아서 실증이 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옮기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는 큰 거 아니에요? 연희동 그렇죠. 이제 옮기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본인이 부정하고 있고 대통령은 하늘이 내고 본인은 관심 없다고 일관되게 김무성 대표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마음을 좀 다잡은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입니다.
네, 또 주말마다 외교, 경제, 외교 각 분야에 또 과외까지 받고 있다고 하던데 왜 좀 들으셨습니까? 보통 이제 대선 주자들이 네. 보통 대선 주자가 되면 공부를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지지하는 교수들이 생기면 같이 3, 4, 5 모여서 이제 주제별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공부가 뭐 필요할 타이밍이도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여당 대표 지금 집권당한테 아쉬운 국민들의 목소리는 뭐 공부도 공부지만 소통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류대산 연예전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자,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표절 논란 해명 없이 컴백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 키워드를 보기 전에 영상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먼저 만나보고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윤은혜 씨가 중국분들이 춤했던 사랑하는 영상을 마음을 담아보자 해서 정말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담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쓴 거예요, 옷에. 여기랑 제 끝에 뒤에 보시면 제가 직접 편지를 쓴 거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한글로 사랑 쓴 거고요. 我见到演员会出来以后，我就觉得心潮澎湃。 네, 바로 지금 보신 장면이 표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네. 중국의 뭐 패션 경쟁을 하는 그런 네네. 프로그램이었죠. 마지막 회 녹화를 마치고 지금 귀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영상을 보시다시피 윤은혜 씨가 이제 중국 팬들의 어떤 사랑에 대한 보다 고마움을 본인이 디자인한 옷에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 그런 모습인데, 아니 뭐 중국 팬들에게 그런 모습 뭐 그런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한류 열풍이 가장 거센 곳이 또 지금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윤은혜 씨가 이제 디자인 표절 논란 이후에 국내 팬들에게는 뭐 그 어떤 해명이라든지 그 어떤 소통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저런 행동을 자꾸 보이니까 국내 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지금 짜증이 날 법합니다. 왜냐하면 좀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저 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만약에 윤은혜 씨가 지금 저런 편지를 저기 중국 팬들이 아닌 국내 팬들에게 조금이라도 네. 그 논란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 혹은 그 소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적었다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제 중국 활동만 할 게 아니잖아요. 이제 국내에서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해명하고 좀 소통을 한 뒤에 또 국내 활동에서 또 밝은 모습으로 또 컴백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윤혜 씨 녹화를 끝으로 국내에 입국한다고 하는데 바로 네네.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지금 국내에 입국을 이미 했는데 네. 뭐 윤은혜 씨 소속사 측에서는 이미 몇몇 제작진과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서로 조율을 하고 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차기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미 뭐 한중 합정 영화에 윤은혜 씨가 출연을 했고 또 지금 곧 개봉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철진? 지금 박시우 같이 맞습니다. 나오는 배우가 박시우 네. 씨죠? 일단은 아마 드라마나 TV 예능 쪽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한중 영화 같은 경우는 찍어놓은 상황이니까 개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윤은혜 씨와 호흡을 맞추는 배우가 박시우 씨입니다. 근데 박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013년이었죠. 성폭행 의혹으로 피소가 됐다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쪽에서 이제 고소를 취사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해결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상처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박시우 씨와 함께 이번에 한중 영화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대중들의 반응을 보는 하나의 바로미터 같은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될 것 그래서 같다. 그렇죠. 윤은혜 씨 측에서도 이 영화를 좀 보고 그때 당시 좀 호응도나 이런 것들을 좀 한국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체크한 후에 그 다음 발걸음을 떼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떼둘까요? 예. 자, 악필과 명필 사이 이 스타들의 글씨체라는 키워드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스타들의 손글씨, 직접 적은 손글씨를 또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을 한번 쭉 보시면은 일단 먼저 김대희 씨의 손글씨입니다. 딱 보시면은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글씨가 동글동글하면서 굉장히 귀엽고 예뻐요. 큐티한 느낌. 그래서 얼굴도 글씨도 사랑스러워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김연아 씨의 글씨체는 정말 그 김연아 씨의 어떤 털털한 성격, 호탕한 성격이 그대로 또 담겨있는 그런 글씨체입니다. 마치 그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로 적은 듯한 그런 느낌. 굉장히 호탕한 느낌이 또 쭉 있고요. 그리고 김호빈 씨의 글씨체를 보면은 굉장히 또 대박입니다. 이분은 뭐 남자답다, 뭐 예쁘다, 잘 썼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뭐 현대판 한석봉,
김호봉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 굉장히 글씨를 잘 썼어요. 그래서 네. 스타들이 역시 글씨도 정말 잘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에 사는 배우 조다란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동네에서 보는데 조다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캘리그라피라고 그 작가로 활동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뭐 몇몇 방송의 타이틀 제목도 적어주고 아. 또 기업체 의뢰를 받아서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재주가 있군요, 조다란 그렇습니다. 씨가. 저도 그래서 요즘 글씨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네. 짠! 유명 여배우 남편 마음은 병들어가. 지금 보시다시피 그 최시라 씨고 김태욱 씨인데 네. 이제 두 분이 부부지 않습니까? 네. 가수 김태욱 씨가 11년 만에 지금 가수로 다시 컴백한다는 이제 그런 소식인데 사실은 이제 김태욱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000년대 성대 마비 장애를 받고 가수기를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근데 사업도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잘 지냈는데 뭐 김태욱 씨가 어저께 본인의 쇼케이스 현장에서 본인의 심경을 솔직하게 밝혔어요.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그리고 내부로 봤을 때는 또 유명 연예인, 아내, 배우와 어떤 남편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는 굉장히 좋을지 몰랐지만 본인의 마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았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고 김현식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본인이 다시 한번 어떤 가수의 꿈, 열정을 되새기고 다시 돌아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성대마비로 가수의 꿈을 접었었죠. 네네네. 11년 만에 컴백하는데 사실상 김태욱 씨는 사업가로서도 지금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뭐 재벌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취재 기자 시절에 이제 뭐 김태욱 씨랑 사적으로도 만남을 갖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김태욱 씨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재벌, 뭐 지비에서의 어떤 비즈니스를 물려받은 경우는 아니었었고요. 네. 아마도 2000년대 초반에 저 웨딩을 하는 것이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상상 못했을 때 거의 독보적으로 네. 뭐 깃발을 꽂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웨딩이라는 부분을 키워왔고 아직도 도전 중입니다. 다시 주식 상장에 대한 뭐 그런 도전이었는데 아직도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예, 있습니까? 계속 뭐 실패는 몇 번 했지만 어쨌든 네. 이 비즈니스가 이미 뭐 IT까지 결합되면서 체계화돼가고 있는 네.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도 비즈니스맨으로서 김태욱 씨를 뭐 비난한다거나 재벌 아들이었고 돈 많은 집 아들이어서 쉽게 사업했어.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다. 사실 본인의 김태욱 능력이 씨가 굉장히 있습니다. 웨딩 산업에 국내 웨딩 산업의 획을 선두자라고 걷죠. 그렇죠. 봐야죠. 한 획을 그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하고 그 뒤에도 웨딩 산업이라는 게 이 뭐 사건 사고가 많이 나게 돼 있거든요. 네. 서비스 산업인데 근데 거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분명히 이제 최시라 씨의 남편이기 때문에 뭐 컴플레인이나 이런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참 많이 잘 만들어 가면서 지금 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또 연예계 인맥들이 탄탄했기 때문에 그렇죠. 최시라의 연예계 인맥, 본인의 연예계 인맥 네. 그런 인맥들이 결국은 이런 그렇죠. 사업 성공의 발판이 된 거죠. 일단 김태욱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분들이 되게 인간성 좋기로 소문난 그런 네. 가수였거든요. 저도 굉장히 그 예전에 김태욱 씨 노래 개꿈 그걸로 굉장히 좋아했던 것도 가수고 아무래도 뭐 최시라 씨도 마당발이지만 김태욱 씨 본인도 굉장히 성품이 좋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업가적으로도 굉장히 잘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번에 또 컴백을 하셨는데 사실 몸이 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대마비 장애도 있었던 네.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아마 뭐 최시라 씨가 또 잘 내조를 하고 있고 또 11년을 쉬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또 음반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목 상태도 뭐 그래도 지금 좀 많이 좋아진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가져. 어떻게 보면 추억의 가수인데 그죠? 네. 어떻게 활동한 지가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예. 가수 때도 봤고 네. 이제 사업가 때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 이제 가수로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뭐 건승을 기원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 개꿈도 굉장히 히트곡이었지만 이번에도 아마 나오는 노래가 굉장히 본인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그런 정말 뜻깊은 노래이기 때문에 아마 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김현식, 고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네. 들으면서 다시 가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다고 네. 합니다. 김태욱 씨, 뭐 잘 되시길 저희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